안녕하세요. 저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나이 먹고 실제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상황이 제게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차라리 저 혼자서 그 상처를 다 짊어졌으면 좋았으련만 가족들 모두의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지라 처음으로 합격한 회사의 영업부에 뼈를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분과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여성분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고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일도 바로 관두게 됐어요. 이후 아들 한 명에 이어서 딸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는 원체 빠릿빠릿하다 보니 내조는 물론 두 남매도 착하고 똑부러지게 키워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과 딸이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고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애들이 클수록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져요.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여태 혼자서 일한 당신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도 일을 다시 해야겠어요. 미안하긴 당신이 더 힘들면서 애들 키우랴 나 챙겨주랴 내가 당신을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생각은 하들 말아요. 그런데 일도 할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다잖아요. 고학년 될수록 학원비도 더 늘어날 거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남들 정도는 보태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노후자금도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요. 원체 작고도 마른 아내가 나이도 먹었는데 다시 일한다니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죠. 결국 아내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우리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정말 잘 챙겨주었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주었어요. 그런 덕분인지 우리 자식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도 한 번을 속썩이지 않고 자라주었고 대학교도 둘 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들 스스로 용돈도 마련했고요. 이 정도면 정말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들만 크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네요. 어느새 저도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끝내 처음으로 입사한 그 회사에서 마침표를 찍게 됐죠. 그렇게 한 회사에서만 오랫동안 있었던 덕분에 퇴직금도 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년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미국에 있는 직장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좋은 처자를 만나 장가도 갔어요. 미국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 자리를 잡은 아들을 떠올리면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큼 다행인 게 어딨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아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비록 미국에 있지만 참한 며느리랑 얼마나 예쁘게 잘 살아요. 핸드폰으로 손주들 사진 보내오는 거 보면 당신도 미소가 절로 나오죠? 예, 힘들었던 것들 아주 싹 다 잊을 만큼 예쁘고 말고요. 요즘 애들은 1년에 한 번도 겨우 연락이 될까 말까 한다던데 우리 며느린 전화도 자주 오고 이만하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당신이 잘 키워준 덕분이요. 난 뭐 애들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나 있었나. 여기까지 오느라 당신이 나보다 훨씬 고생 많았어.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돈들 확인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 퇴직금도 당신 통장으로 전부 이체했어요. 이젠 연금도 나올 거고요. 지금부터 마주 앉아서 천천히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조금 편하게 살아보는 게 어때요? 아휴, 내가 뭘 더 고생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내가 알고 하늘이 다 알아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이제라도 좀 편하게 지내봐요. 몸이 영 예전 같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풍족하게까진 아니었지만 소소하고 여유롭게 데이트를 즐겨가며 살게 됐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 편안해졌다는 느낌 하나만으로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금은 늦다면 늦은 37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딸,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도대체 언제 연애를 했어? 우리 예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생겼다는 게 아빠 너무 신기하구나. 소개로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진국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참 잘해주고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어머, 우리 딸내미 쑥맥 같기만 한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니 이 엄마 너무 좋다. 근데 언제 한번 보여줄 거야? 내일은 너무 빠를까요?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빠야 뭐 맨날 집에 있는데 안 될 것도 없지. 당신은? 당연히 좋죠. 딸, 내일 저녁 6시 정도에 올래? 엄마가 간만에 음식 솜씨 좀 발휘해야겠다. 가만 보자. 장을 지금 보러 가야 하나? 에이, 엄마, 내일 저녁인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아침에 아빠랑 차 타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드디어 다음날 저녁 띵동 벨 소리가 들려왔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사위를 처음으로 보게 된 날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사위는 키도 크고 듬직한 데다 기품 있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것만 봐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소소하게 잘 보살펴주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준 딸이 결혼해선 가난하지 않게 마음껏 사랑받으며 살길 바랬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듯 보이는 인상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악수 한번 먼저 합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직은 지혜 남자친구지만 곧 어머님 아버님의 멋진 사이가 되고자 인사드리러 온 조경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한창 배고플 시간인데 얼른 앉아서 식사부터 하면서 얘기해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예상했던 대로 사위는 점잖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직장 그리고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다는 걸 보니 집안도 부유한 편인 것 같고 외동 아들이라니 더 귀하고 풍족하게 자랐겠구나 싶었죠. 저희 집안이 비교적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잠시 소심해질 뻔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도 외모부터 학벌과 인성에 직업 등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지 않나 하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머지않아 상견례도 했어요. 바깥사돈과 안사돈은 상상했던 것처럼 부잣집 사장님과 사모님처럼 보였고 인상은 두 분 모두 정말 온화하셨어요. 혹시나 집안 환경 차이에 대해 꼬투리 잡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속 없이 거창한 허례허식은 전부 생략하자고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살길 바란다고만 하셨습니다. 염려와는 다르게 너무 건전하고 겸손하신 분들이 딸의 시부모님이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침내 딸의 결혼식도 순조롭게 잘 치렀습니다. 딸의 신혼집은 저희 부부의 집과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네요. 딸과 사위는 주말마다 와서 저녁을 먹고 가거나 어느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그 발길이 딱 끊겼고 전화 통화조차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둘 다 직장인이고 또 신혼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한 달 반이 지날 무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한 후 2달 반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신혼생활이 그렇게 재밌어? 직장이랑 거리가 좀 더 멀어져서 정신없었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빠, 엄마도 옆에 계세요? 그간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깜짝 놀라실 만한 소식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어머, 웬일이야? 아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방금 테스기 해본 거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엄마는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난다. 지금 조심히 병원부터 가보고 또 전화해. 아내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딸네 부부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사는 걸 알지만 사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용돈을 몰래 쥐어주며 우리 딸내미 좀 더 잘 보살펴달라고 하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서방, 잘 지내지? 아니, 어제 지혜가 전화와서 임신했다더라고. 늦었지만 자네 아빠 된 거 정말 축하하네. 회사 다니랴, 임산부 아내 챙기랴, 조서방이 제일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자네 몸보신 좀 시켜주려는데 난 지혜보다 우리 사이가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아버님, 전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혜가 많이 불안해하길래 꾹 참았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시죠? 근데 지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조금 괜찮아져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위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니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내미가 힘들다고 하고 사위는 그런 마누라를 걱정하며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위라지만 남들 말 따라 사위는 아들이 아니라 사위일 뿐이라고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가 지난 후 얼마 안 돼 딸에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가 와선 모레 토요일에 저녁을 먹으러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역시나 사위는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평일 내내 일하고 임산부 아내까지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조서방은 참 설거지거리도 별로 없어서 내가 금방 할 수 있다니까. 아,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있어 우리 사위. 응? 어머님, 저 섭섭해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라 어제부터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어머님 옆에 더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설거지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유, 그래도 사위가 아들보다 낫네. 우리 아들은 저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거기서 살림 차렸다고 내가 말했지. 걔는 얼마나 무뚝뚝한지 아주 돌 하르방이 따로 없어. 하긴 자기 처가에서는 어떻게 할지 또 모르지. 자, 이제 다 됐다. 도와줘서 고마워, 조서방. 제가 결혼해서 남편도 되고 사위도 돼봐서 아는데요. 아마 형님도 사랑하는 여자분을 만나셨으니 달라지셨을 거예요. 아유, 어머님, 제가 옮길게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성분은 이런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닙니다. 지혜야, 아버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우리 마누라 손이 커서 또 진수성찬을 차렸구만. 우리 딸이랑 뱃속에 있는 손주도 많이 먹고 우리 예쁜 사이는 더 많이 먹고 당신도 고생 많았는데 얼른 여기 앉아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야. 입덧 끝나자마자 완전 호강하네. 잘 먹겠습니다. 조서방, 우리 손주도 생겼겠다. 오랜만에 보니까 자네 덕분인지 우리 딸 얼굴도 더 환해져서 내가 아주 기분이 정말 좋네. 내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괜찮으면 우리 오늘 술이나 한잔할까? 그럼요, 좋죠. 이런 날엔 당연히 한 잔 마셔줘야죠. 전 도대체 언제쯤 그 말씀을 해주실지 내내 기다렸는걸요. 그러고 보니까 결혼한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처음으로 아버님과 술을 다 마셔보고 이제야 진짜로 인정받는 느낌인데요. 마침 안주도 고급 한정식집 저리 가라네요. 사실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임신한 것 치고는 너무 말라 보이는 딸이 못내 신경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진짜로 심했나 보다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잘 먹으면 되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아무쪼록 모두 다 행복하게 웃으며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차리느라 피곤했는지 잠깐만 누워있겠다더니 안쓰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버렸고요. 그런데 이때 반주를 하는 것에서 끝냈어야 했나 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계기로 사위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 잘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소주가 2병째가 넘어가면서부터
사위의 혀가 꼬이고 평소보다 말도 부쩍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어요. 장인과의 첫 술자리라 긴장도 하고 사위도 자기 자식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예전 제 추억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괜찮다는데도 딸이 너무 심각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위는 갑자기 돌변해선 애초에 결혼을 시키기 전에 혹시나 했던 걱정거리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들을 무례하게 비꼬아가면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솔직히 우리 집안 환경부터 완전히 크게 차이 나는 건 알죠? 그래도 제가 다 이해한 겁니다. 근데요, 결혼할 때도 지혜보다 제가 드린 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가끔 제가 이게 생각이 막 나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땡 잡으신 줄 아세요? 네? 참,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장모님은 청소일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셨다더니 공부를 어지간히 못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도 청소를 잘 하시나 봐. 우와, 집이 아주 되게 깨끗하네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이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말문이 막힌다는 걸 그때 확 실감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딸이 사위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며 잠이나 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날 딸내 부부 사이가 정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너무 심하게 흥분한 임산부 딸이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딸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사위부터 눕히고 딸에게도 술이 잘못이지 사람이 잘못이겠냐며 일단 푹 자라며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전 6시쯤 딸과 사위의 싸우는 소리에 눈이 떠지더군요. 혹여나 아내까지 깨면 일이 더 커질까봐 방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니까 이혼하자고 할 때 왜 계속 싫다고 했어?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상한 안마방에 여러 번 간 것도 내가 우연히 카드 명세서 보다가 딱 걸렸지?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구역질 나거든?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과 받아주고 넘어갔으면서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진짜 구질구질하게. 어디 그것뿐이야? 나한테 상가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무슨 요상한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랑 놀았지? 미혼남인 척하면서 여대생 꼬셔서 바람도 폈고 끝까지 그냥 동생 같아서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하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게 바람이야. 너 왜 이렇게 뒤끝이 심하냐? 안 그래도 지금 속 아파서 미치겠으니까 옆에서 더 긁지 말고 작작 좀 해.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맨날 다 부숴버린대. 만약에 당신이 했던 짓들 반대로 내가 했으면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면서 심지어 자연스럽게 손도 올렸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당연히 난 누가 그러라고 등 떠밀고 수억을 준대도 당신처럼 그딴 더러운 짓은 절대 안 하지만 야, 너 무슨 망상증 있냐? 혼자서 뭔 상상의 나를 그렇게 펼쳐. 정신적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참 가지가지 한다. 괜히 화살 돌리지 마. 솔직히 걸린 것만 그만큼인데 안 걸린 건 더 많을지 누가 알아? 더한 짓도 하고 다녔을지 어떻게 아냐고. 딸의 이런 울음 섞인 소리들을 들으니 얼마나 온몸이 떨렸는지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일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문을 열어서 사이놈에게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딸이 뭔가를 더 말하려는 눈치라 좀 더 들어보게도 했습니다. 나한테 들켰던 그 짓들 다 잊게 해줄 자신이 있다며. 그런데 양심이 있니? 어제 아빠한테 어찌했는지 기억나? 나 진짜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다고. 여기까지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뒤로 사위가 딸에게 하는 태도에서 제 화를 도저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딸을 향해서 상당히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며 온갖 욕설들을 아무렇지 않게 퍼부어댔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봐왔던 정직하고 바르기만 했던 사위의 모습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분했습니다. 더 슬픈 건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못 볼 꼴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억지로 참아왔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칠 것만 같았지만 딸더러 잠시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한 뒤 최대한 침착하게 사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네, 내가 문 밖에서 들은 게 전부 다 사실이야? 어서 말해보게. 언제 또 그걸 들으셨대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장인어른도 같은 남자니까 아실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도 영업직으로 오래 일하셨다던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업체들 꼬시려면 훨씬 더한 것들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나, 지혜가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건데 아버님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랑 사는 거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는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사위의 뺨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어요. 쫙 소리에 몇 초 되지도 않아 딸이 달려와서는 방문을 열더군요. 동시에 시끄러운 소리에 깬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내는 자초지종을 모르지만 빨갛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손바닥으로 매만지며 한숨을 쉬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대충 큰일이 났다는 것만큼은 알아챈 듯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당장 나가 앞으로는 눈에 띄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딸에게는 혹시라도 절대 따라갈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요. 사위는 온몸으로 화가 났다는 걸 팍팍 티를 내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딸이 자꾸만 자기도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며 마구 조르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빠, 전 애기 때문에라도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젠 술이 좀 가해져서 실수한 거예요. 아직 술이 덜 깼는데 완전히 깨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아까 방에선 저도 갑자기 흥분해서 괜히 더 가정에서 말한 것도 많아요. 진짜예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술에 취하긴커녕 원래 본 모습이 나온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은 자꾸만 그놈의 사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더라고요. 끝까지 딸을 가둬두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딸의 마음은 확고할 것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딸네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슨 대화라도 하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알겠다고 나가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딸은 짐을 챙겨서 헐레벌떡 나갔고 저는 아내까지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통 일이 아니니 모든 일을 다 얘기해줬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난리가 나서는 그럼 왜 그딴 놈에게 지혜가 다시 가도록 내버려 둔 거냐며 펑펑 울었지만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단은 나도 우리 딸도 믿어봐 달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도 났지만 딸이 괜찮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제발 사이가 정신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엔 사위에 대한 나쁜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사위도 그전 일은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숨을 헐레벌떡거리며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이에요. 유산기가 심해서 입원해야 한대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회사에 정말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새벽에 출근해서 회의도 해야 하고 지혜 옆에 있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아내는 사위의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도 딸과 아기가 고비를 잘 넘겨주어 무사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딸 또한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전 정말 다행이라며 딸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긴박했던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도 너무 놀랐던 터라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몸이 힘들더군요. 딸은 그 이후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는 잠시 의자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죠.
근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사위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가 진심으로 너무 급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는데 어제 새벽까지 밤새서 작성한 서류를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오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서류라 이거 없으면 저 진짜로 잘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아버님이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데만 1시간 10분, 다시 또 회사로 오는데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전 오죽 급하면 이 상황에서 제일 불편할 장인에게까지 전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딸네 집에 들러서 얼른 서류를 챙긴 뒤 택시를 타고 사위의 회사에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어요.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그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를 찾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위 이름을 대면서 빨리 전해줄 게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위가 급히 뛰어나오더군요. 조서방, 여기 있네.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가면 어떡하나. 정신을 좀 차리고 다니게. 내가 최대한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늦은 건 아니지? 네, 다행히도요. 제가 바빠서 그런데 이제 가보세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위는 제 손에 있던 서류만 쏙 뺏어선 마치 남을 대하듯 말을 한 후 확 뒤를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의 행동이 더 저를 처참하게 했습니다. 누구예요? 조서방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장인어른이세요? 뭐? 조서방?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새 피곤하다더니 막 헛소리까지 들려? 딱 봐도 배달 아저씨잖아. 사위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심부름을 했더니 하는 말이 저더러 글쎄 배달 아저씨랍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가라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죄송하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말쯤은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그냥 화라도 낼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이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혜가 이틀만 참으라니까 너무 답답해서 계속 집에 가고 싶다네. 그래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내일 오전에 마지막 검사 좀 일찍 땡겨서 받고 퇴원하라시네요. 굳이 당신까지 올 필요는 없고 그래도 얘긴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나도 이제 막 누웠어. 에휴, 그래도 내가 안 가면 마음이 영 불편하지. 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안 그래도 약한 여자 둘이서 정신없이 움직일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그동안 잠도 푹 못 자고 고생했을 텐데 퇴원하는 날이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당신이나 얼른 주무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최대한 침착하자고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시켰건만 아내 목소리를 들으니 서름이 북받쳐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말았어요. 겨우 잠잠해진 집안을 또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아무 말 못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건 참지 못하겠더군요. 결국 전 다음 날 아내와 딸에게 결국 사위와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됐습니다. 내가 창피했나? 아니면 이혼할 계획이라서 장인이라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건가? 어떻게 자기 장인어른한테 배달 아저씨라고. 내 상식으론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옹졸한 건지 아니면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 참. 그랬더니 딸은 뭔가 결정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며 충격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입원하는 내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정말 죄송해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결혼해서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것도 죄라면 죄였던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도저히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임신한 것 때문에라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인성이 더러운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불쌍해질 것 같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딸, 진심이야?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꾹꾹 참아왔어요. 그저 잘 사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행복한 척 했지만 아빠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아빠 죄송해요. 못난 저 때문에 그런 수모나 겪게 하고 그냥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할게요. 솔직히 딸이 모든 걸 털어놓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사위를 한 번 더 믿어보자곤 했지만 계속 찝찝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아 답했습니다. 개운한 마음으로 회원수속을 밟은 후 이혼은 어떻게 할 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상의하며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 딸의 집에 도착하게 됐고 전 딸의 짐을 들며 딸이 현관문을 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우리 모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신발장 앞으로 낯선 하이힐 하나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딸은 원래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질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딸의 얼굴을 봤더니 딸 또한 사색이 되어선 하얗게 질려있는 표정이었어요. 우선은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을 봤는데 역시나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사위와 한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깜짝 놀라 경직된 표정으로 저희 부부와 딸내미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 내일 모레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시간에 집엔 웬일이야? 와, 너 정말 쓰레기 중에도 역대급이구나. 왜?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이 집에 내가 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오면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이 여자랑 있느라 전화를 안 받았냐? 이젠 놀랍지도 않아. 너 딱 걸렸어. 자, 포즈 좀 취해봐. 내가 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실체를 알게 예쁘게 찍어줄 테니까. 상관녀 너도 인터넷 게시판에 도배가 될 걸 각오하고. 알았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초상권 침해하는 거예요. 당장 멈추지 못해요? 뭐 초상권? 니까짓게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그럼 난 너의 1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딸은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사위와 상간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쩔쩔매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어젠 장인인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이젠 하다 못해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이야. 사돈댁도 자네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나?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잘만 하던 놈이. 말해봐 어서. 이제 막 몸을 추스른 후 태어난 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도저히 제어되질 않더군요. 오히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을 욕을 몇 바구니로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손주가 다 들을까봐 그 정도에서 그친 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냈어도 사위 회사에 오시는 거면 어느 정도 차려입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멀리서 보곤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아저씨라고 한 게 뭐가 어때서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말을 해도 다 믿을 정도였어요. 정말 넌 못돼 처먹은 인간이로구만.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부탁을 들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다 필요 없네. 당장 우리 딸이랑 갈라서. 너한텐 우리 딸도 우리 손주도 남편과 애비로서 자격이 없네.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부터 자네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걸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못 볼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사위는 결국 우리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내일 회사 가서 이 사진 전부 뿌려버린다고 하니 쥐새끼처럼 도망가더군요. 참,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요. 이런 놈하고 우리 딸이 결혼을 했다니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딸은 사이가 나간 뒤 주저앉아 버렸고 우린 그런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어. 이렇게라도 그놈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어. 지금은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고 좋은 교훈이 될 게야. 엄마 아빠가 네 옆에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울고 더 이상 울지도 마. 그놈 때문에 우는 것도 낭비일 뿐이야.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결심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비장한 각오를 하며 사위의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저도 딸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딸의 곁을 지켜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표실이 있는 층에서 내리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위가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더군요. 아니야, 아버님, 여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야, 박지, 빨리 안 가? 아버님 제발 빨리 가주세요. 내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난 자네 말고 따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온 건데 내 몸에 손대지 말게. 이제 자네랑 나랑 아무런 인연도 없잖아. 그리고 장인 소리 집어치우게. 난 너 같은 사이 둔 적 없으니까. 아버님, 설마 대표님 뵈러 오신 건 아니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잔머리만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어? 자네 딱 기다리게. 넌 내가 꼭 밑바닥까지 보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저는 사위를 뿌리치고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일하는 곳은 전도 유망한 회사였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 업계에선 알아주는 회사였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비서라는 사람이 나와 상황을 주시했고 모든 걸 들은 비서는 대표님한테 보고를 해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어요. 딸은 대표를 보자마자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개발부서 조경수 과장 아내입니다. 아니, 아내였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쁘시겠지만 조그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대표님께서는 조금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들어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위를 뒤로하고 얼른 그 문으로 쏙 들어갔네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보라는 대표님께 저는 딸을 대신해 사진과 영상부터 보시라고 핸드폰을 건네드린 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딸아인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인 사내 커플로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며칠 전 저희 가족 모두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고민 끝에 찾아오게 됐고요. 어떻게 뱃속에 자신의 아기를 품고 있는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닙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나요? 이 회사 이런 직원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인 조경수, 그 부하 직원인 상간녀까지 송구함을 무릅쓰고 직접 대표님께 고발하러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대표님은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시더군요. 일을 워낙 잘해서 그만큼 승진도 빨랐고 많이 믿었던 직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회사를 생각해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러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 대표님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둘 다 품위 위반으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회사 대표님께선 그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품행을 첫 번째로 중요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빛의 속도로 퍼져간 이 소문은 다른 회사에까지 퍼져 그 둘은 재취업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이럴 때 쓰려고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번 것 아니겠냐며 이혼계에선 꽤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혼주를 내주자고 제안했어요.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수긍했고요. 사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납작 엎드리며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두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이 있은 후 회사에서도 잘리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도 완전히 정리했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제게는 오직 지혜뿐이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면서 용서를 바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예, 압니다. 사람도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갱생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몇 달 후면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애 아빠가 전데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태어날 아이한테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애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도 자네 특기인가? 내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한마디만 하겠네. 내 대답은 노일세. 지금 이 시간에 허튼 노력할 게 아니라 막노동을 뛰든 대리운전을 하든 돈을 벌어놓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너 아주 탈탈 털어버릴 예정이거든. 위자료 양육비 미리미리 모아놓는 게 좋을 걸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서. 아버님.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잡소리를 하는 사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누구나 다 예상하셨듯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까지 딸이 전부 승소를 했고 이혼이 결정나게 되었죠. 딸은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당당한 척하던 사위는 결국 탈탈 털리고 허탈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갈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후 저희 딸은 자신을 똑 닮아서 더 예쁜 딸내미를 출산했어요. 내리사랑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집이 떠나가라 우는 것부터 쌩글쌩글 웃는 모습까지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손녀를 보며 저희 부부도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행복한 일상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딸과 저희 부부의 상처도 어느새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오랜만에 다 같이 술을 한 잔 마시며 약간의 술기운을 빌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딸,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어머, 무섭게 왜 그러신데? 뭐 또 우리가 모르는 놀래킬 일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난 지금도 그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알지? 당연히 아직도 분에 차진 않지만 그놈도 나락에 빠지고 말았으니 누구 하나 해피엔딩 맞이한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난 나름대로 사회 경험도 많이 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내가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섣불렀어. 남자는 남자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빠도 이 나이에 인생살이 하나도 배웠지 뭐. 교훈을 얻은 거지. 세상 모든 이치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고.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놈을 믿고 결혼했던 제 잘못이 크죠. 그래. 오늘부터 이 잔을 마지막으로 그 놈은 우리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다. 자, 짠! 그리고 난 우리 손주한테 멋진 할아버지가 될 거야. 비록 애비는 없이 태어났지만 바로 내가 우리 손주 양팔이 되어줄 거고 양팔이 되어줄 거야. 누구 하나 무시 못하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난 네가 우는 모습을 보면
그 눈물의 2배를 흘려. 그게 부모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아빠. 저는 그렇게 그날을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집안 사람들을 지켜주겠노라며 약속을 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에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 거울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엊그저께 결혼을 하고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제 머리는 이미 흰머리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 누가 봐도 70을 앞둔 모습이더군요. 한때는 나도 청춘일 때가 있었고 한때는 나도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목욕탕으로 가 면도도 하고 머리 염색도 하고 단정하게 머리도 잘랐습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로 했죠. 지금까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달려왔다면 앞으론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다시 살기로 하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젊고 강인한 모습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사람을 판단할 때 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바라보셔서 부디 상처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참, 여러분, 특히 누구보다도 본인이 행복해야 가족과 주변인들도 행복하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저희 딸도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밝은 모습으로 손녀와 함께 저희 부부네 집에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사연 노래 중에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참 좋아해요. 노래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이 가사 말처럼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